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번호에 결혼 후회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누구도 말리거나 부추기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이나 시댁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제 경우는 남편 때문입니다. 결혼 당시에 그의 집이 부유했던데 그런 이유로 마음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재테크하며 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고물도 모았고 재산이 조금 있는 편이며 친척들과 얽힌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 집은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정말 많이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유진이와 하나니를 돌보면서 제대로 못해서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 엄마도 일찍 떠나고 아빠는 말이 없었어.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와 일찍 이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 저는 1살 차이 있는데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생각밖에 없었어. 엄마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 같아. 그 후로 엄마도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서 제 여동생과 나까지 정말 힘들게 키워왔어. 둘 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버릇이 없이 할머니와의 생활을 참아가며 살아왔어. 이 이야기를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옳았을 텐데. 당신 남편에게 한 말, 진짜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난 정말 온실 속 화초 같다고 생각해. 내가 형이랑 같이 살며 들어야 했던 힘겨운 일은 전혀 없었거든. 너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에게도 과일을 사주고 연애할 때는 그랬던 너를 볼 때 당연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 결혼하기 전에는 내 예상을 훌쩍 넘어섰어. 결혼한 후 여러 유부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결혼 전에 잘해주니 결혼해서 다 그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얘기가 더해져서 난 믿지 못했어. 특히 우리 남편은 이벤트의 황제였고 우리 엄마에게도 그랬다는데 너 지금 하는 거 봐봐. 명절에 가는 것도 하고 우리 집 전등 나간 거 엄마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렇게 핑계대고 안 가 나한테 막 짜증낸다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남편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우리 남편은 그런 축에 속하더라도 집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당신이 처제랑 같이 다녀오면 되잖아. 버스 타면 금방이야. 언제나 결혼하면 그렇게 꼭 같이 다닌자면서 맨날 그렇게 밀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잖아. 어머니 댁에는 그렇게 자주 가자고 하면서 그러자 남편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지 진짜요? 몰랐는데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아서 자주 들락거리는 거란 뜻이야. 너희 집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자꾸 그래서 조금 애처롭게 징징대지 않길 원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세게 저한테 뭐라고 할 줄 몰랐었어. 듣고 정말 많이 놀라웠어요. 사실 이때 시댁 쪽 사정은 많이 안 좋았어. 그래도 자기 집에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이 집에서 둘째니까 엄마 아버지도 늘 형을 우선시하여 물려받을 게 얼마 없어서 그래서 나는 자꾸 형보다는 자식의 곳이라 하려고 신경 쓰는 거야.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데 내가 장가도 가고 할 생각을 하고 살잖아. 이렇게 은근히 말하는 게 약간 이해가 돼.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 큰일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먼저 위로하고 다양한 말을 건네긴 했지만 상황은 뾰족하게 흘러갔어요. 당신이 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대로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형은 자리 비우가 없고 이럴 때 나도 가서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어두운 마음에는 조금 언짢았지만 들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자식을 돌보는데 점점 나를 활용하려는 듯해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어볼까요? 내 엄마에게 전화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냐고 말하더라도 먼저 그렇게 해봐야 엄마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 며느리란 대접을 받아서. 당신은 하나뿐이고
지금 조금씩이라도 도와준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확실히 이때 남편의 집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요. 법적으로 문제에 휘말려 있었는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 모두 잃게 되었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댁집과 조그마한 지방에 투자해둔 빌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매우 속상해하시며 몇 날 며칠을 오셨어요. 아이고 어쩌냐. 니네 형은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멀쩡한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여간 이게 다 내 형이랑 아버지 때문이야. 몇 번을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망하고 있으면 그냥 냅뒀어야 하는 건데 왜 계속 도와주고 같이 투자를 하냐고 하는지. 정말 미쳤어요.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시댁은 아버님과 아주버님의 투자 때문에 지금까지 알토란 모아놓은 재산 대부분을 크게 손해보신 것 같아요.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날카롭고 아주머님은 시댁에 드나들지 못하셨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남편은 정말 대단하게 자기 형을 경계하더니 당연히 근처 얼씬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몰래 엄마를 만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런 건 안 되지 않아요. 이제까지 실질적인 아들 역할도 전부 제가 했고 이룬 건 다 제 것인데 자꾸 몰래 챙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연님도 우리 엄마에게 좀 점수를 줘야죠. 알아요.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는지 상관 안 타는 건 알지만 어머니는 한동안은 머리가 복잡하다고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위기에 처하면 꽤 날카로워지는 스타일 같았어요. 저는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으므로 작은 것에 대해 항상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처럼 여유롭고 확신 있게 되면 왜 모두가 이렇게 변하는지 의아했어요. 다 사람이 조금씩 안 좋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엄마, 아버지 모두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자신 있어요. 지금 직장을 그만둔 채 알바로 일하고 있으면서 나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조차 없지 않나요? 그럼 어떡할 거야? 외가 쪽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라도 우리 쪽으로 오게 신경 좀 쓰라는 얘긴 거야? 저는 제가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신경 쓰는 게 참 냉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돈거리면서 뭐 하나 작은 것까지 꼬투리를 잡았어요. 왜 그런 커피를 사갖고 다니냐고. 커피 믹스 같은 거 사서 집에서 마시면 되는 거지? 배달 음식 같은 거 한동안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라도 아껴서 종자돈 더 불리고 자산 증식 생각을 해야지. 당신 내가 본다고 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자꾸 압박받는 분위기가 되니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참. 그 외로도 남편과 저는 정말 여러모로 환경이 달랐던 게 남편은 아주버님과 평소 인사조차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전 여동생과 가족들과 사이가 좋게 지내는 편이에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굳게 끈끈이 이어서 정말 잘 지냈어요. 우리에게 할머니도 있어서 정말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내 친구네는 할머니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자라온 남동생들은 모두 헤어져 보유원에서 맡겨진 할머니의 재산이나 다른 것들의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는 언니와 함께 그 할머니를 끝까지 키운다고 아빠에게 화를 내었던 일도 생각이 나네요. 나도 그런 사실들이 생각이 나요. 아빠는 나와 여동생이 성인이 되었다는데 갑자기 데려갈 생각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그 어린 나한테도 주류를 구해오라고 부탁을 했었지만 이젠 커서 우리들은 돈을 벌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쓸쓸한 때가 되자면서 자식들에게 그동안 받으려던 보살핌이나 사랑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대차를 거절하셔서 다행이었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갑자기 탁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동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게, 맞아. 나는 예전부터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나나 언니나 누구든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 그래서 언니가 결혼하려 하면 나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반면에 언니가 결혼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당시에 우리 시댁은 대단한 예단이나 혼례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남편은 말전기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고집을 계속했었어요. 왠지 결혼 후에 돌아가는 사정이나 어머니 성향을 살펴보면 중간에서 남편이 말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막내로 결혼을 가는 것이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거라 엄마 아버지 기대가 큰 편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자꾸 하시지만 이게 내 의지는 아니라서 나도 미치겠어요. 가운데서 지금 나만 곤란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때 우리 집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자꾸 거절하기 힘들다면서 태연하게 요구했던 것도 희한했다. 그래서 저도 헷갈렸던 거죠. 여동생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고민했고요. 언제나 적금을 들어둔 거 있는데 이거 깨뜨려야 할까요? 까해만 못해도 반 정도는 돌려주지 않겠어.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 쓰기 힘들 테니까 많이 기대도 안 해. 근데 언니가 원한다면 결혼해야 나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당장 가까운 형편에 있는 누구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서 본인 결혼 적금으로 들고 있던 금액을 그대로 깨서 1,000만 원을 저에게 보태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결혼을 소망했던 건 여동생이었습니다. 사귀는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할머니 병원비나 이런 과에 속수무책으로 돈을 내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말이 나왔던 거예요. 이때 남편에게 이 사실을 기쁘게 전했지만 말하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잘 됐다고 남편은 고맙다고 했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 그러던데 그때 정말 당신 앞으로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야? 대출해서 받은 첫해 상환금으로 집 전체에 투자할 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걸 처제가 지원을 해줘야 했어. 우리 할머니가 사시는 곳 말고는 자기랑 남편이 서로 원룸을 따로 빌려 살았잖아.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아. 경제 상황에 대해 몇 번이나 확인하는 남편이 그것도 신혼여행 중에 그렇게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참 서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혼집을 꾸밀 때 어머니의 영향을 심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혼수 리스트나 관련된 것들에 큰 관심이 없었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목록을 어머니가 요구했던 게 한눈에 보였어요.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집이 깔끔하다. 여기 정은이가 엄청 알아보고 골라서 얻은 집이긴 하지. 너네끼리 알아서 잘 꾸미고 사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감각도 좋아. 나중에 우리 집도 한번 고칠 때 니네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나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는 오래 있는 거 아니라며 일찍 일어서요. 스럽고 예민한 남편 성격에 반해 어머니는 엄청 털털하고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어쨌든 이후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여동생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거든요. 언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은 진짜 잘 되고 싶어. 이대로 결혼까지 가면 좋겠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당연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야겠지만 남녀 이름 모르는 거예요. 이전 남자친구랑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그래서 사람 또 만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말에 저는 정말 여동생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이 무겁네요. 어떻게 동생이 저한테 보태준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되더라고요. 결국 고민하다가 다시 직장을 얻게 됐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 내가 당신대로 진정 일하라고 그랬잖아. 잘 생각했어. 얼른 일해서 집에 보탬이 되어야지. 본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한 한국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데 계속 꼬리꼬리 물으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꼬박 8시간 근무하면서 200만 원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줄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꾸 촘촘하게 따져서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면서도 200만 원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전에 다녀온 직장도 얼마 안 다녔는데 그만둬달라고 하면서도
지치니 저도 힘들어요. 물론 절약적인 생활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직접 요리도 하고 절약하겠다고 함께 회의도 하고 재미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가 이어져서 힘들었어요. 어디까지나 여동생이기에 보태준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 알바를 시작했지만 많이 모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책임은 내가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당신 생활비를 따로 달라고 하면 제가 줄 테니까 엑셀로 모두 정리해 두었고 영수증도 첨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알뜰하게 계획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다가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더 싸잖아. 당신 지금 버는 게 얼마 있는데 자꾸 돈을 이렇게 쓴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당신 알바비에서 충당해야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숨막혀 지내다 보니 우리가 결혼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반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당신보다 생치피를 번다 한들 적게 보지만 하나하나 다 쪼개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거면 결혼한 의미가 뭐냐고요? 또한 남편은 내가 늦게 나가고 일찍 들어오면서 집안일과 요리도 다 맡아 하고 있지만 모든 일을 하나씩 나눠가며 할 때는 다 같이 가치를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어떤 삶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느새 남편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제가 항의하면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참담한 일인 것 같아요. 여보, 정말 답답해서 숨 쉴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이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에 벌써 일주일, 심지어 열흘이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재와 이야기를 안 할 건지요? 생활비를 좀 더 늘리자고 제안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건가요?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협의할 수 있지 않아요. 곧장 저를 피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아요. 나는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러면서 말을 끊고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쩔 수 없이 맞춰줬어요. 그리고 중간쯤 시어머니님도 우리 집에 몇 번 왔다 갔어요. 남편과 함께 해보면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계속 칭찬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내가 중간에서 엄청 애를 쓰는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저녁을 차렸는데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안에 놓고 먹었어. 우리 영훈과 정이 모두 그냥 키웠어. 일하느라 맨날 애들을. 신경도 못 쓰고 밥도 잘 못해 먹고 그래서 영웅이가 저렇게 사고를 치나 봐. 그나마 정은이는 머리가 똑똑해서 살 길을 잘 찾아갔지만 말이야. 이렇게 어머니가 편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님은 무뚝뚝한 분이시라 그냥 밥만 드셨어요. 남편도 이때는 약간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에는 자기 딴에 꽤 다정하게 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자기 입맛대로 해줬기 때문이겠죠. 오늘 상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진작 그렇게 안 했어? 아무튼 엄마가 당신 살림을 야무지게 한다고 본인보다 낫다고 하잖아. 그래서 엄마 자주 오시라고 했어? 여행도 가고 이제 이런 시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반대로 우리 집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께서 귀가 잘 안 들려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모셔서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 한 번도 안 뗄 정도로 대답하더라고요. 처제가 근처에 있지 않나 아닌가 하는데 처제도 서울로 이질 참. 근데 처제가 다녀와도 되지 않아. 가정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을 거 아니야. 할머니 아프시니까 어떡해? 나중에 내가 전화드릴게. 이렇게 너무 건성건성하게 대충 대답하면서 기분 나빴고 이걸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날 아버님께서 아프신 때 자기는 굳이 나랑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나에게 수고했다고 고마워하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말하는 중에 모르게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때 대신 어머니가 밥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한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함께 가겠다고 하니 왜 그래 가서 돈을 더 쓸까봐 남편은 화를 내며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때부터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가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일찍 이것을 의심했던 것 같네요. 너는 왜 그렇게 매사 닥고는 거야? 아드야, 내가 할머니 걱정 안 하는 거 언제 말한 적 있어? 전화도 받는다고 말한 적도 있잖아. 근처에 있으면서 가기 쉬운 사람이라서 그냥 말한 거야? 아이야, 그냥 말한 거라고. 진짜 피곤해.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일이 따져서 다 따지고 있냐고? 아니, 이 정도로 소리 높여 화를 내야 할 일인가요? 속내를 다 들킨 사람처럼 급기야 현관문을 쾅 닫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때 뭔가 눈물이 핑 돌면서 바보 같은 상황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생각해도 이런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여동생은 갔지만 얘도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언니, 나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형부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언니랑 결혼하려고 숨겨왔던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난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 남자친구도 저렇게 변할까 봐 두렵기도 해요. 언니, 이 친구는 솔직한 편이라 가리지 않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제 기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 그렇지 않다고 나름 둘러대며 감사했지만 그런 식의 자신을 스스로도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나를 엄마처럼 돌보며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아프시다고 챙겨드린다는 게 왜 그것으로 우리가 싸워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이래저래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그 덕분에 이 일을 계기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여요. 이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은 마치 자신이 어느 집 시어머니가 된 듯이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엄마 집에 2박 3일 정도 머물기로 아예 정해버리고 좀 이따 오자고 했더니 엄마 집이 아닌 외가 쪽 꼬마 건물로 다시 어찌어찌 잘 푸는 것 같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끔 얘기를 잘 해보면 될 것 같아 조금 다녀오자고요. 내 가자 며느리 중에는 좀 점수를 딴 적도 있고 저번에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도 기분이 좋았단다. 이번에 형도 오지 않고 딱 좋을 때네요. 남편은 제 의견이 들어볼 생각도 없이 계획을 이미 세웠고 저는 소심하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전혀 계획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한테 이미 언제 갈 건지 말했고 어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오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 밖에서 밥 먹으면서 끝내자고 했어요. 어제 전화통화해서 뭐 하셨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설명했는데요. 엄마께 복사해드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3일 정도 하고 오라고 빨리 말해야 해요. 음식도 준비해서 가져갈 거라고요. 이때쯤에 차 안에서 간간히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겠어요? 제 입으로 말해달라는 건데 정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건가요? 왜 날 가게 하지 못하고 오직 당신 집에서만 먹고 있다고 붙잡아 두세요? 아이고, 짜증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짓말을 하면 건물이 무너질 거고 무슨 것이 무너질지 모르고 형도 오지 않고 엄마 아빠가 형에게 감정도 품고 건물이 나쁘게 흘러가는데 이번 명절밖에 없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구실은 올해에만 있다고 왜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느냐. 결국 남편은 갓길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와,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명절 때 계획도 못 세우고 아예 여행을 못 가게 되는데 당신은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한테 상관없이 다녀오는 거야. 이렇게 결론 없는 싸움을 하면서 실망이 커지는 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응, 자기야. 나야 정희가야. 명절 때 말했던 대로 음식 만들기 귀찮고 집에 오는 것도 싫어.
우리 명절 때는 다 외식하고 끝내는데 가족도 없고 가볼 곳도 없으니까 다 돌아가셔서 괜찮으니까 밖에서 고기라도 먹어. 헤어지자. 우리도 올해는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버지나 어머니도 너무 피곤해. 고깃집이나 좀 알아봐. 둬라. 남편은 저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듣더니 전화가 끊기자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뭐야. 짜증나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너를 보고 선수 취할 거야. 휴, 짜증나. 정말 이렇게 연신 짜증내는 남편을 보며 멍해져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뭐라고 딱히 말 없이 내가 왜 이상하게 있는지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네요. 결국 시댁 모임을 대충 가진 뒤 그 길로 우리 친정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가는 동안 남편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했고 딱 맞게 동생과 주차장에서 만나 나가자.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어요. 차가 있어? 처제랑 같이 왔니? 남자친구 차 타고 오는 건가? 아니면 얼마 전에 SUV를 사주지 않았냐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랬다는데 일이 그런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내게 또 빈정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인간이 또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집 쪽으로 빨리 향했고 동생이 타고 온 차를 먼발치에서 슬쩍 구경했다.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차를 사고 처제도 그 남자친구식이랑 같이 왔으면 시집을 가야겠지 않겠어요? 없는 형편에 그렇게 돈 쓴다고? 즉각 시집갈 생각을 해야 돼서 이러겠죠. 빚 안고 있는 상태로 시집가면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 이따가 가서 처제의 남자친구 능력 좀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잘 됐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이따위로 말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해서 반복했어요. 무슨 얘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뭔데? 마리아가 방구야를 따로 저금통에 들어둔 돈에 내가 500을 보태서 산 건데 뭔가 빚 같은 소리 하네. 진짜요. 남편이 제 여동생의 경제 능력을 무시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그 일로 증오심이 더해져 차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둘이 뭘 하는 거지 몰라요. 뭘 500원이 무슨 계집 이름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500을 어디서 막이서 차를 샀다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미쳤어. 이미 여기서부터 제 남편과 제게 사이가 끝나버린 건 아닐까 고민이 될 만큼 정말 못 들어버리겠어요. 번 돈은 틈틈이 알바해서 번 거라서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세요. 버린 뒤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래, 이렇게 할 때도 좀 있어야 해. 주변을 대충 둘러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급한 대로 확인하고 버스 정류장이라는 것만 알아채자 남편은 다시 말했어. 너 버릇을 고쳐야 해. 대충 대해 먹었어. 급히 내려 어디서 겁도 없이 돈을 쓰곤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잘 만났어.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돼. 왜 걸어오던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잠깐만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이렇게 말해야겠어. 나는 마구 소리 질러가면서 차에서 끌어내려질 때 남편은 곧장 건너가서 운전석에 올랐어. 정말 꿈같이요. 앞서 소음을 내며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건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은 코미디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날 밤에 버스를 타고 올라오라는 남편의 저주에 빠져 그 현장을 조마조마하게 떠올리며 이를 막다른 길로 바꿔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연락이 끊긴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비틀거리며 들어가다가 제가 딱 마주치곤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듬뿍거리며 기다리고 있고 혹시나 안 나오면 다시금 문자를 보냈었어요. 딱 이렇게요. 내려오지 않으면 곧바로 이혼할 거야 라는 문자를 받았어도 우스웠던지 바로 오지도 않고 느리게 왔어요. 차 문을 내리고 불렀을 때 남편은 놀라며 나에게 뭐야? 왜 거기서 내리는 건데? 누구 차야? 그건 벤츠 아니야. 설마 처제의 남자친구의 차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난 누구 차긴 내 차니까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지라며 두 그만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거지 같은 말만 하고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이 정도면 냉정해져도 되는데
왜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을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난 분노를 잡지 못하고 험한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가더라고요. 내 차라고. 내가 벤츠를 몰아? 오늘 짜증은 났겠지만 이제 좀 조용해. 어디서 렌트해 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찬 상황이었고 그런 말을 한 뒤로 기혼이 어떻게 됐냐? 나는 이미 끝낼 생각을 한마디이니까 두려움조차 없이 말을 다 터뜨릴 수 있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해 나가버렸죠. 2번 다시는 보지 않는 타입이에요. 내 차라고 하니까 안 믿겨서 배 아프네요. 죽겠나 보죠, 당신. 나 이걸 달려. 능력이 된다면 나는 당신께 바로 말할 거예요. 다 말하고 살 줄 알았는데 비밀이었나 봐요. 나는 당신보다 더 벌었다. 어디까지 그러다가 사람 귀를 죽이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보고 있었어요. 이롭게 말하면 제 차인데 당신이 적당히 하면 넘겨줄 생각도 했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았죠? 이혼 수석으로 빠르게 발을 들일 건데 딴 데로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만하자니까 남편은 점점 눈치가 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이나 제 차를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들었죠. 그리고 그런 걸 점검하게 되어서 이전에 늘 자기 말에 수긍을 못하고 앵무새처럼 되어버리는 정신이 번쩍 거나요? 제가 일을 이렇게 대담하게 벌릴 수 있었던 것은 정류장에서 벌어지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기가 막히고 서로 움츠러들며 울고 있을 때 그 동네 근처에서 한창 어울렸던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수정이라는 언니였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 봤을까? 혹시 지금 학교 버스 정류장에 있니? 아니야, 뭐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착각한 것 같아. 이 언니가 전화를 걸어준 이유는 그날 차에서 끌려내리고 남편과 다투다가 나는 그대로 남아 울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답 대신 울음소리를 지르는 나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류장에 언니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지 말고. 위험해서 여기 근처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잠깐 거기로 갈까요? 웬일이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 너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락받고 못 뵈길 미안했어. 일단 좀 진정해봐. 그리고 언니네 사무실로 넘어가. 보니 언니도 나름 꽤 사정이 좋아 보였는데 지방이라고 해도 넓은 공간을 갖고 있더라고. 어벙벙하게 있는 저에게 사전부터 묻던 언니는 예전에도 욱한 성격이었지만 나이를 먹고 더 성격이 세고 담대해졌대. 너 있잖아. 휴, 내 자랑은 아닌데 내 여동생도 얼마 전에 망할 제부 놈이랑 이혼했어. 다른 이유긴 하지만 그렇게 막 남자한테 다 당하고 등신같이 살지 마. 아무튼 저기 내가 차 빌려줄 테니까 가서 남편 할지 단을 내고 와. 너는요? 이미 결론은 났지만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어, 언니. 언니가 차를 타고 올라가라고 했어? 언니는 그냥 나를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본인의 벤츠를 빌려줬어. 거기서 이 남자랑 살지, 안 살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거야. 감정은 미래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내려. 언니가 이걸 빌려준 이유는 갈 때 초라하게 가지 말라는 이유야. 그리고 이 길 가는 이유 중 어찌됐든 아마 결론은 날 거야 생각이 들어. 일단 다녀와. 중학교 때부터 저와 같이 자랐고 한참 잘 어울렸던 언니야. 대학생 때도 종종 만났었는데 한동안 서로 행방을 몰랐어. 언니는 완전히 나를 믿고 보내주고 나는 그날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주러 다시 갈 거야. 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제 경제적 상황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윤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남편은 무슨 홀린 듯이 비굴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일생 동안 이렇게 취급당하며 시달리면서 불안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해서 단번에 이혼을 제안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었는데 저도 대책 없이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잠깐만, 제발 잠깐만. 자기야 너무 흥분하지 말아봐. 아니, 왜 자꾸 이혼 얘기만 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야?
상황을 그렇게 최악으로 만들면 어떡해? 대화를 제대로 나누고 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떡해요? 무슨 이혼을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 저는 또 말이 줄줄 나왔어요. 인간관계에서 설전을 벌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요. 말했어요.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길바닥에 마누라 버리고 간 사람이 수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네요. 당신 막말로 내가 벤츠를 타고 올라온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왔으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쭈글거리면 얼마나 나를 무시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당신이 진저리가 나니까 제발 이혼해주세요. 시부모님께 전화해볼까 하는 제안에 대해 남편은 그 상황에서 되었던 것인지 하지 말라고 부탁하다가 급히 너무 졸려라고 비열하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애정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잠깐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제발 좀 얘기 좀 해요.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거라면요? 없잖아. 이러면서 질질 끌기만 하는데 제가 내색을 안 했을 뿐이에요. 인간 머리를 굴리는 건 뻔해 보였어요. 당신, 오늘 나는 물론이고 우리 하나랑 할머니까지 완전히 무시했잖아. 그렇게 놓고서 조금이라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집에 이혼한다고 알릴 생각을 하니까 그건 싫겠지. 집을 짜내서 그래도 이혼은 막아야겠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완전히 망신주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들리실 말씀이 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저희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아, 네 어머니, 이 사람이 저를 중간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은 전화를 빼앗으려 들어서요. 스피커폰으로 크게 통화했고 급히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바꿀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겁먹은 얼굴로 엄마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했는데 역시 스피커폰으로 크게 받았어요. 내가 많이 놀랐겠지? 내가 지금 정은이야.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 화를 내게 될 테니 이번만은 좀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도 엄청 화가 나셨고 정원이 지금 집으로 불러드리려고 해요. 제발 우리를 봐서 오늘 한 번만 넘어가 줄 수 없을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차에서 쫓겨나 중간에 버려진 충격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생겼어요. 그런 일을 만든 사람과 함께 못 살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것은 증거로 고소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요구할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자기 부모 눈밖에 나리리 두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저를 붙잡으면서 더 큰 소리로 질렀어요. 더 가까이 오면 경찰을 부를 거야? 내가 짐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 나가 어디 한번 평생 혼자 살아봐라. 그래서 저는 나름 제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위로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님, 아버님의 위자료가 아닌 위자료를 받고 겨우 이혼했네요. 너무 사악하고 사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유진아, 너랑 이렇게 이혼한 게 믿을 수가 없어. 나 정말 너무 후회해. 너무나 후회하는데 너무나 강하게 바라서 연락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안 될까 해서 처제를 통해도 연락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언니에게 직접 연락해버려서 용기 좋게 한 것이에요. 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인간이 아직 제게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같아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곧장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정은 씨는 사실 본인이 계속하여 아주버님 대신 저를 이용해서 가짜 효도를 하고 재산을 자기 쪽에 몰아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사이 계속해서 저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기도 했고 우리 집에는 돈이 나올 고속이 아니라며 매우 무리하게 행동했어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의 만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은 부모님과의 연락이 거의 끊긴 채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을 텐데요. 일단 남편과의 관계는 정리되었고 그 이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어요. 한편 제 여동생은 결혼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이혼했지만 심적으로 훨씬 편안해졌고 동생도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요.